여러분은 세종시에 8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매달 연금이 300만 원씩 나온다면 성공한 노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제 진짜 모습은 아내의 구멍난 운동화 한 켤레 사주지 못해 도망치듯 시장통을 빠져나와야 했던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8억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제 노후를 가둔 감옥이 되었을까요? 그 지옥 같은 진실은 축축하게 젖은 어느 재래시장 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시 재래시장 바닥은 어제 내린 비로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고 있는데 옆에서 걷던 아내의 발소리가 유독 제 신경등을 건드렸습니다. 질척이는 바닥을 칠 때마다 찌걱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여 슬쩍 발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신은 낡은 운동화의 밑창이 반쯤 벌어져 흉측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벌어진 밑창 사이로 시장 바닥에 구정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제게 들키지 않으려 발가락에 힘을 주며 엉거주춤 걷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저기 신발 가게 좀 잠깐 들르자. 제 말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신발을 바지가랑이 뒤로 슬그머니 숨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차가운 손목을 끌고 시장 귀퉁이에 있는 작은 신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특유의 알싸한 고무 냄새와 새 신발의 가죽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주인장이 투박하게 생긴 등산화 하나를 꺼내며 무심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이게 제일 발이 편해요. 요새 세일 기간이라 딱 13만 원만 주세요. 13만 원. 그 숫자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 땀이 고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꽂혀 있었지만 제 손가락은 끝내 지갑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굳어진 얼굴색을 살피더니 주인장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등산화가 생각보다 너무 무겁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내는 제 소매를 잡아 끌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앞서 걷는 아내의 뒤꿈치에서 벌어진 신발 밑창이 다시 찌걱거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종시의 8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정작 고생만 한 아내 신발 한 켤레 사줄 13만 원이 없어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이 비참한 마음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연금을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은퇴 부부인데 왜 우리는 시장통 한복판에서 이토록 처절한 가난의 냄새를 맡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 성공한 노후를 꿈꿨고 실제로 남들이 보기엔 그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마주하는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우리 부부를 안락하게 품어주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숨통을 하루하루 조여오는 거대한 콘크리트 감옥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이 우리를 이 화려한 지옥에 가두어 버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에 아내와 손을 맞잡고 환호하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자 완벽한 승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선택이 결국 우리 노후를 통째로 저당 잡히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8억이라는 숫자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그 지옥 같던 서막은 10여 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운이 좋았다고 믿었던 어느 날의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시라는 신도시가 막 기지개를 켜던 그 무렵, 제 평생의 직위이자 부동산으로 성공했다던 친구의 호의 어린 조언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종시의 너른 도로는 언제 보아도 시원하게 뚫려 있었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련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이 도시를 명품 도시라고 부릅니다. 정년퇴직하고 이런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저를 보며
예전 직장 동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나 상철이, 자네는 정말 복 받았어. 세종시에 8억짜리 집도 있고 연금도 빵빵하게 나오니 걱정이 없겠구먼. 그들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아까 시장에서 산 콩나물 2봉지와 유통기한이 임박해 떨이로 팔던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서 여전히 신발 밑창을 찌걱거리며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 가까워질수록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우리 아파트의 웅장한 문주에는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 로고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저는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번쩍이는 로고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비싼 문을 드나들면서 아내 신발 하나 못 사주느냐고 쏘아붙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이 우리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낡은 옷을 걸친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속 제 모습과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의 통창 너머로 세종시의 화려한 야경이 서서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금강 줄기를 따라 늘어선 불빛들은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가격표가 붙은 집답게 전망만큼은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야경을 느긋하게 감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화난데 불은 왜 켜요? 전기요금 무서운 줄 모르고. 아내는 습관처럼 말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바깥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거실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고정해둔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우리는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집안에서 두꺼운 손바지와 털 양말을 신고 지냅니다. 남들이 보면 궁상 맞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제 통장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정확히 300만 원이 입금됩니다. 현직 시절에 나름 준비를 잘했다고 자부했던 금액입니다. 30만 원 받는 친구들도 허다한데 300만 원이면 노후의 황제처럼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숫자 300만 원 뒤에 숨어있는 잔인한 진실을 저는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연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은행에서는 원리금 상환이라는 이름으로 160만 원을 채 가버립니다. 현직 시절 이 아파트를 장만하면서 받았던 70%의 대출, 퇴직할 때까지 부지런히 갚았지만 여전히 집값의 절반인 4억 원이 빚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각종 세금과 통신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은 80만 원 남짓입니다. 이 80만 원으로 우리 부부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텨야 합니다. 하루에 2만 6천 원. 이 돈으로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가끔 들르는 병원비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아내의 신발 13만 원을 사지 못한 건 단순히 신발이 비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발을 사고 나면 우리 부부의 열흘치 식비가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8억짜리 자산가가 저녁 메뉴로 1,000원짜리 콩나물을 고민하는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신도시 곳곳에 숨겨진 하우스 푸어들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자산가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 속은 텅 빈 채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아파트의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뒤에도 나처럼 숨죽여 울고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산이 8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내일 아침에 먹을 사과 한 알 사는 것도 손이 떨리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찬물에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이 낡아서 구멍이 났는지 아내는 자꾸만 손을 털며 입김을 불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은행 가는 날이죠?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가는 날. 그건 우리 부부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날과 같습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올랐다는 문자를 받는 날이면
그날 밤은 둘 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비단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웃음, 우리의 건강,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품격까지. 우리는 8억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은행에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값은 자고 나면 1억씩 오른다는 소문에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부자가 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분은 제 주머니에 단돈 1원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만 늘어났고 대출 이자는 우리의 목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집일까 아니면 빚일까?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아내는 다듬은 콩나물을 냄비에 앉히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 마요. 어떻게든 살게 되겠지요. 신발은 집에 와서 본드로 붙이니까 감쪽 같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8억짜리 집을 지키기 위해 아내는 밑창 떨어진 신발을 본드로 붙여 신고 다닙니다. 이게 과연 성공한 노후입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까? 왜 친구의 말만 믿고 세종시라는 신기루를 쫓아 여기까지 온 것일까? 제 30년 지기 친구 기태가 제안했던 그날의 유혹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말은 제게 신의 계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조언이 어떻게 우리 부부의 삶을 이토록 시리게 만들었는지, 그 시작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투자 성공담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남들은 벌써 수억을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 화려한 숫자의 잔치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어둠이 얼마나 깊고 차가운지 말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이 8억짜리 감옥의 열쇠를 스스로 쥐게 되었는지 그 은밀했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 기태가 저에게 보여준 세종시의 조감도는 정말이지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 기태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은인인 동시에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겨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같은 직장에서 밤낮으로 구르며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앞만 보고 성실하게 월급을 모으는 동안 기태는 일찌감치 눈을 돌려 세상 돌아가는 법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태는 저를 단골 삼겹살집으로 불렀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기태는 술 한 잔을 들이키더니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상철아, 이제 세종의 시대가 온다. 여기는 그냥 도시가 아니야. 나라가 작정하고 만드는 곳이라고. 그 친구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집에서 전세를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멀기만 했고 퇴직 후의 삶은 안개 속처럼 막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태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언제까지 월급 봉투만 쳐다보고 살래? 지금 세종에 아파트 하나 잡아두면 내 노후는 그걸로 끝이다. 그때 기태가 권했던 아파트의 가격은 4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기태는 웃으며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야, 요새 누가 생돈 다 주고 집을 사? 대출 70%까지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집값 오르는 속도가 이자보다 100배는 빠를 거다. 70%라는 대출. 지금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는 숫자지만 그때는 그게 황금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태를 믿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손을 댔습니다. 기태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행정기관들이 하나둘 옮겨오자 아파트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4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6억 원이 되고 어느덧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동기들이 저를 세종시 큰손이라며 치켜 세웠습니다. 상철이 자네,
친구 잘 둔 덕에 인생 폈네. 8억짜리 자산가라니 부러워 죽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기태에게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우리 부부가 노후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싶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축제의 뒤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70%라는 대출의 원금을 제 현역 시절에 단 한 푼도 줄여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나중에 팔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르는 집값에 취해 대출 원금이 그대로라는 무서운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퇴직의 시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30년 근속의 훈장을 달고 회사를 나오는 날, 제 손에는 꽃다발 하나와 연금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 뒤에는 여전히 집값의 절반이 넘는 4억 원의 빚이 찰거머리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좀 갚아볼까 고민도 했지만 그 돈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8억이라는 명예로운 숫자와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갈 원리금 160만 원이었습니다. 기태는 정말 좋은 정보를 준 것이 맞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자산 가치는 2배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산을 유지할 체력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월급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사라진 노인에게 4억 원의 빚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달 제 살점을 뜯어가는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기태는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 집값 많이 올랐으니 기분 좋지? 라고 묻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다 내 덕분이지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거실에서 한숨만 내쉽니다. 친구의 조언은 신의 한 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제 욕심은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데만 급급해 대출의 무서움을 잊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집값이 오르면 장땡이지라는 생각에 노후의 현금 흐름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공한 투자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매달 이자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우리는 8억짜리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8억짜리 빚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의 연금은 저와 아내를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이름만 제 통장을 거칠 뿐 실제로는 은행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배달되는 배달사고 같은 돈이었습니다. 자산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고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은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자존심이었던 300만 원이라는 연금이 어떻게 한 시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잔인한 과정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통장 잔고가 0으로 수렴해가는 그 짧은 순간 제가 느꼈던 그 모멸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매달 25일 오전 10시 제 낡은 스마트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짧은 진동을 울려댑니다. 그 진동 소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저에게 주는 훈장 같아야 마음에 맞을 겁니다. 입금,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300만 원, 화면에 뜬 그 숫자를 보는 찰나의 순간 저는 아주 잠깐이나마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래, 이번 달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분도 가지 못해 차가운 공포로 변합니다. 연금이 들어왔다는 신호는 곧 제 통장을 약탈해갈 사냥꾼들에게 보내는 신호탄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스마트폰은 연달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달려드는 건 역시 은행입니다. 출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160만 원. 화면을 가득 채운 그 숫자가 제 심장을 짓누릅니다. 제 한 달 노동의 대가였던 연금의 절반 이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분명 제 통장에 찍힌 돈이었는데 제 손가락 끝조차 스쳐보지 못한 채 은행의 금고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좋네, 조경이 아름답네 떠들어대던 그 화려함의 대가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 건강보험료와 통신비, 그리고 최소한의 실손보험료까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빠져나갑니다. 불과 1시간 만에
300만 원이라는 거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제 통장 잔고에 남은 숫자는 이제 80만 원 남짓입니다. 이 80만 원이 저와 아내의 한 달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숨이 가빠오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0이라는 숫자가 마치 제 인생의 점수처럼 느껴질 때의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텅 빈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분명히 통장에는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 손에는 콩나물 한 봉지 살 여유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연금 들어왔어요?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묻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다 나갔네. 이번 달도 빠듯하겠어. 제 말에 아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72세의 나이에 매일 아침 은행의 배달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은행에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심부름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8억짜리 아파트에 사니까 여유가 넘치는 줄 압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도 제가 나타나면 나 선생, 오늘도 연금날이라 기분 좋겠네 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가지만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사니 참 편안하네요. 이 가식적인 대사를 내뱉고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자괴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으면 이 집이 저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야, 8억짜리 집에 살면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냐? 맞습니다. 저는 8억짜리 황금 창살에 갇힌 거지였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그건 제 배를 채워주지도 아내의 신발을 사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오를수록 제가 내야 할 세금만 야금야금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숫자의 함정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신가요? 종이에 적힌 자산의 액수가 곧 내 삶의 무게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젊은 시절 잠을 줄여가며 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 못 사주고 모은 피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제는 제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한 달 80만 원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거의 거세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커피 한 잔, 가끔 먹고 싶은 외식, 손주들에게 줄 용돈.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과분한 사치가 되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애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공포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매달릴 때 그 예쁜 손에 쥐어줄 푼돈조차 없다는 현실. 자식들이 아버지, 세종시 집값 많이 올라서 든든하시겠어요? 라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모멸감. 우리는 그 모멸감을 피하기 위해 명절마다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부자 아빠, 성공한 할아버지라는 가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가면의 유효기간은 자식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끝이 납니다. 텅 빈 집안에 남겨진 건 차가운 공기와 함께 다시 시작될 80만 원의 생존 게임뿐입니다. 생각과 달랐던 은퇴 후의 삶은 저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내의 어금니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저 잇몸 질환인 줄로만 알았던 그 사소한 통증이 우리 부부의 위태로운 평화를 어떻게 깨뜨리게 될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치과 보험도 없이 마주하게 된 거대한 수술비 앞에서 저는 8억짜리 아파트 명의자라는 제 이름 석자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부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난도질 당했던 그 잔인한 명절의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떡 한 조각에 빠져버린 아내의 어금니,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250만 원이라는 잔인한 현실에 대하여 말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찾지만 저와 아내에게 명절은 1년 중 가장 혹독한 연극을 치러야 하는 무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자식들이 보낸 택배 상자들이 쌓이고 아파트 단지 안은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성공한 부모라는 가면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애들 오는데 고기라도 좀 넉넉히 사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의 물음에 저는 말없이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지난달 연금에서 남은 80만 원 중 이미 절반을 생활비로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국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낡은 만원짜리 몇 장을 꺼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불고기감이라도 좀 사와요. 애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드디어 명절 당일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온기로 가득 찼고 적막했던 8억짜리 아파트는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은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종시의 풍경을 감상하며 넉살 좋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잘 사셨어요. 뉴스 보니까 여기 또 오른다면서요? 저는 며느리가 내어온 과일을 한 조각 입에 넣으며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나라에서 밀어주는 곳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구나. 제 대사는 완벽했습니다. 성공한 은퇴자, 자산 8억을 보유한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러워하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4억 원의 빚이 제 이름과 함께 박혀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제 품에 안기며 세뱃돈을 기대하는 눈빛을 보낼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권 10,000원짜리 3장을 건네며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3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돈이라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점심 식사를 하던 중에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찰떡을 한 조각 입에 넣었을 때였습니다. 딱 하는 불길한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아내는 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의 걱정 섞인 물음에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떡이 좀 딱딱했나 보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내가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난 뒤 아내는 손바닥 위에 놓인 하얀 물체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뿌리째 뽑혀버린 아내의 어금니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잇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데리고 단지 상가에 있는 번듯한 치과로 향했습니다. 세종시의 건물답게 병원 내부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원장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제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네요. 뼈가 많이 녹아내려서 뼈 이식 수술부터 하셔야 합니다. 원장은 컴퓨터 화면에 찍힌 아내의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임플란트 2개랑 뼈 이식까지 해서 비용은 대략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치과 보험은 있으신가요? 250만 원. 그 숫자가 제 고막을 뚫고 들어와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실손 보험은 있었지만 치과 치료비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순수 생활비 80만 원.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3달을 꼬박 모아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볼이 퉁퉁 부어오른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당장 결정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저는 아까 신발 가게에서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치과를 빠져나왔습니다. 번쩍이는 치과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벽에 붙은 거울 속에 8억짜리 아파트 명의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단돈 250만 원이 없어서 아내의 빠진 치아를 보고도 돌아서야 하는 비겁한 노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돌아와 병원비 결제창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라는 자존심 때문에 돈 없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고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알아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8억짜리 집을 가졌지만 그 집은 아내의 통증을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틀리하면 안 될까요? 250만 원이면 우리 몇 달치 생활비인데.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평생 저 하나 믿고 시집와서 고생만 한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에게 70대 노년에 임플란트 하나 못 해주고 틀니를 권하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종시의 야경은 여전히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집을 지키고 있는가? 자존심이라는 가짜 훈장을 지키기 위해 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를 어떻게든 마련해보려 백방으로 알아보던 저에게 은행에서 날아온 한 통의 문자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대출금리 변동 안내, 귀하의 적용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좀 버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매달 빠져나가는 160만 원은 180만 원이 될 수도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것이 진정 제가 꿈꿨던 성공한 노후의 마지막 모습인 걸까요? 저는 이제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원금의 늪이 어떻게 우리 부부의 목 아래까지 차올랐는지 그 절망적인 순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합니다. 아내의 어금니가 빠지고 250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껴 쓰고 조금 더 허리를 졸라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제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온 금리 인상 안내 문자였습니다. 안내 문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제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세종시 아파트를 샀을 때 적용받았던 금리는 연 2.8%였습니다. 그때는 이자 낼만 했습니다. 아니,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 오히려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에 적힌 숫자는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금리가 5%를 훌쩍 넘어섰다는 통보였습니다. 매달 160만 원씩 빠져나가던 원리금이 이제는 21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불어났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은 여전히 300만 원인데 은행에 바쳐야 할 돈만 5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300만 원에서 210만 원을 빼고 나면 남는 건 고작 90만 원.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와 기본 세금을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는 40만 원 남짓한 돈이 남게 됩니다. 한 달에 40만 원. 그 돈으로 아내의 임플란트 250만 원을 갚으려면 우리는 꼬박 6개월을 굶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의 천장은 높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장이 서서히 낮아지며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환각에 빠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색이 왜 그래요? 주방에서 나오던 아내가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문자를 읽더니 힘없이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자만 50만 원이 올랐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손인데 이제는 병원비조차 감당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주는 그 서늘한 공포를 아십니까? 내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먼 나라의 경제 상황 때문에 내 저녁 식탁의 반찬이 사라지는 그 무력감을 느껴보셨나요? 우리는 8억짜리 집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정작 그 집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집이 우리의 목을 죄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결연한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중개업소 안은 예전과 달리 썰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 붙은 지도에는 금매라는 빨간 딱지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12단지 사시는 나 선생님 아니세요? 공인중개사가 저를 알아보며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우리 집 좀 내놓으려고요. 8억이면 금방 나가겠죠? 제 물음에 중개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나 선생님, 요새 뉴스 안 보셨어요? 여기 세종시도 거래가 뚝 끊겼어요. 8억에 내놓으면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9억까지 간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중개사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실거래가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7억 초반까지 거래됐어요. 그것도 급한 분들이 던진 거고요. 선생님 댁은 로열층이니까 7억 중반이면 몰라도 8억이라고 믿었던 제 자산이 단 몇 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증발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제 돈이 아니었던 것이죠. 종이 위에 적힌 숫자에 속아 저는 4억 원의 빚을 감당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럼 7억 5천만 원에라도 팔아주세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합니다. 제 절박한 외침에도 중개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내놓는다고 팔리는 시장이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다들 금리가 무서워서 집 살 엄두를 못 내요. 부동산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지고 있자니 피를 말리는 이자가 저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하우스 푸어의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내 돈 같아 기뻤는데 떨어질 때는 그 빚이 오롯이 제 목숨줄을 죄어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아파트 조경은 유독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다 제 돈으로 관리되는 것들인데 정작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신발 가게에서 못 샀던 그 등산화였습니다. 아내는 벌어진 밑창에 본드를 듬뿍 바르고 무거운 책으로 눌러두었다가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감쪽 같죠? 조금만 조심해서 신으면 한 1년은 더 신겠어요. 아내는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글픔을 보았습니다. 8억짜리 집 주인이 신발 밑창을 본드로 붙여 쓰는 현실. 이 모순된 풍경이 지금 우리 부부가 처한 노후의 민낯이었습니다.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쉬나 싶었는데, 저는 아내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한 이 경제적 폭풍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건강이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때문에 치과 가는 걸 차일피일 미루던 아내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알아눕게 된 겁니다. 잇몸에 염증이 온몸으로 번졌는지 아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습니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구급차 비용과 병원비 계산기부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겁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스스로가 진절이 나게 싫어졌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너져가는 노후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할까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 부부의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는 생전 해본 적 없는 가장 치욕적인 전화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자식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부터 헛소리를 하며 앓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의 염증이 뇌까지 뻗치는 기분이라며 머리를 부여잡고 뒹굴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봐도 열은 떨어질 줄 몰랐고 아내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 저는
아내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얹어주며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치과에서 말한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냥 타이레놀 좀 더 줘요.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는 고통 속에서도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힘겹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아내의 염증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저주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비참함을 아십니까? 내 집은 금싸라기 땅 위에 우뚝 솟아 있는데 정작 내 아내는 그 집안에서 돈이 없어 죽어가는 기분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자산가라고 부르지만 제 실상은 250만 원에 무릎을 꿇는 비겁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오르내리던 제 손가락이 아들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자존심이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나중에 이 집 물려줄 테니 걱정 말라고 큰소리치던 아버지였습니다. 명절마다 우리 걱정은 말하며 인자하게 웃어 보이던 그 가면이 이제는 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세종시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저 멀리 불이 밝혀진 아파트 단지들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저는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갈 때마다 제 심장은 구두 발길질을 당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잠이 덜 깬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어디 아프세요? 아들의 다급한 물음에 저는 간신히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엄마가 좀 아프구나. 어금니가 빠졌는데 염증이 심해서. 저는 차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자산 8억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250만 원이 없다고 고백하는 일은 제 평생을 부정당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신음소리가 거실을 타고 베란다까지 들려왔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비가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2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수천 년의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 집값만 8억이라면서요. 연금도 매달 300만 원씩 나오시잖아요. 근데 250만 원이 없으시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의구심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8억 자산가지만 속으로는 은행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그 구차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 그게 다 세금으로 나가고 대출 이자로 나가다 보니 그렇게 됐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결국 베란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뒤에야 알겠다며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제 손을 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고생하는 애한테 손을 벌려요? 아내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8억짜리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자식의 피 같은 돈까지 빨아먹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복도에 앉아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 입구에 붙은 최첨단 의료장비 광고판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꿨던 노후의 모습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이 집착에 매달려 왔는가? 집값이 오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오를수록 제 영혼을 갉아먹었고 우리 가족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아내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레이스를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결심한다고 해서 당장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건 여전히 4억 원의 빚과 매달 돌아오는 210만 원의 고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던 저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주민이 뜻밖의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 제안은 우리 부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도 혹은 구원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의 마지막 안식처인 집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부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그 마지막 유혹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13만 원짜리 신발 한 켤레를 사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 250만 원을 송금받은 뒤로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고 거실 창으로 들이치는 세종시의 눈부신 햇살이 제 치부를 비추는 서치라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부기가 빠진 아내의 얼굴을 보며 안도해야 했지만 저는 아내의 입안에 박힌 그 임플란트가 아들의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에 차마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8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자식의 미래를 갉아먹는 기생충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돈을 보내준 뒤로 안부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아버지, 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신 거예요? 라고 묻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든 그 돈을 빨리 갚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평소 알고 지내던 앞동의 최 씨가 슬그머니 저를 불렀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해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선생, 아들한테 돈 빌렸다며? 그 자존심 강한 양반이 어쩌다가. 최 씨의 비릿한 웃음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제안을 건넸습니다. 지금 세종시 상가 지분 투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거 딱 5천만 원만 넣으면 매달 월세가 150만 원씩은 떨어져. 주택담보로 추가 대출 좀 받아서 이거 해봐. 그럼 아들 돈도 갚고 은행 이자도 해결되잖아. 매달 150만 원이라는 말에 제 이성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지기 기태가 세종시 아파트를 권했을 때처럼 제 눈앞에 다시 황금빛 신기루가 펼쳐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조금만 더 늘리면 이 지긋지긋한 이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들 앞에서 다시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요새 상가 경기도 안 좋다던데. 제 조심스러운 물음에 최 씨는 혀를 차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양반아, 남들 안 할 때 하는 게 투자야. 나 믿고 딱 한 번만 더 질러봐. 언제까지 콩나물값 아끼면서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 곁에서 최 씨가 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으면 당장은 숨통이 트일지 모르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우리는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아내의 운동화를 보았습니다. 본드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낡은 신발. 낮에 시장에서 13만 원이 아까워 사지 못했던 그 등산화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제가 13만 원을 쓰지 못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내린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고 이 8억이라는 숫자를 지키지 못하면 제 인생 자체가 무너질 거라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8억짜리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라 8억이라는 숫자에 인질로 잡힌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인 은행과 아파트 시세가 시키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입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최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쇠사슬을 제 목에 거는 꼴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내가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는구나. 저는 최 씨가 준 서류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30년 전 기태의 말을 듣고 대출 70%를 받았을 때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탐욕에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그 탐욕의 대가로 저는 지난 10년을 감옥 같은 화려함 속에서 썩어왔습니다. 아내의 신발 밑창이 벌어질 때까지, 아내의 어금니가 뿌리째 뽑힐 때까지 저는 8억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아내의 신발은 본드로 붙일 수 있지만 우리 부부의 망가진 노후와 자식과의 신뢰는 본드로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을 삼켰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려 고민하는 분이 계신가요? 빚을 빚으로 갚으면 결국 남는 건 더 큰 구덩이뿐이라는 것을 저 같은 노인의 눈물을 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 남들이 부러워하는 차,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아내 발에 물이 스며드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그 비참함을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거실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 늘 어둡게 지냈던 우리 집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환한 불빛 아래서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나 할 말이 있어요. 잠이 덜 깬 아내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환하게 켜진 불빛에 아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전기세 아깝게 불은 왜 다 켜고?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정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이 집 팔자. 8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저기 시골 작은 집으로 가서 사람답게 삽시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를 짓눌러온 그 무거운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의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8억짜리 집을 판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락세로 접어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집은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황금 창살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잔혹한 노후 잔혹사의 마지막 장, 그 결단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8억이라는 숫자를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마지막 고백을 시작합니다. 집을 팔겠다고 결심하고 공인중개소에 다시 찾아갔을 때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죽을 상을 하고 왔던 노인이 이제야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장님, 저 로열층 욕심 안 부립니다. 그냥 지금 당장 팔릴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춰서 내놔주세요. 제 말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매가를 7억 3천만 원으로 대폭 수정했습니다. 남들은 8억, 9억을 외치며 버티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짓누르던 그 8천만 원의 허영심을 가장 먼저 도려냈습니다. 그 숫자가 깎여나갈 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은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집을 내놓고 2달 만에 드디어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세종시 아파트를 찾고 있다는 그들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무리하게 대출받지는 말아요. 집은 사는 곳이지 삶을 저당 잡히는 곳이 아니니까.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을 삼키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4억 원의 은행 대출을 가장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빌렸던 250만 원을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송금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고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는 비로소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종시 외곽에 있는 작고 낡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곳이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저와 아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보일러를 환하게 켜놓아 따뜻해진 방바닥의 온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자다가 대출 이자 걱정에 눈 뜨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8억이라는 숫자를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의 연금은 이제 오롯이 우리 부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뺏기던 210만 원이 우리 식탁의 반찬이 되고 아내의 따뜻한 겨울옷이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등산화 매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 봤던 그 13만 원짜리 신발과 똑같은 것을 골랐습니다. 여보, 이거 신어봐요. 이제 물 안 새는 새 신발 신고 나랑 같이 산책합시다. 아내는 신발끈을 묶으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본드로 덕지덕지 붙였던 그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집값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8억 자산가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저를 포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와 함께 콩나물국을 끓여 먹으며 내일의 산책을 기다리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은 결국 수의와 같다는 것을 저는 이 혹독한 잔혹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비록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평온합니다. 엔딩 남겨진 이들에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한심한 실패담으로, 누군가에게는 남의 일이 아닌 절박한 경고로 들렸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내리는 집값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노후를 저당 잡히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 때문에 아내의 낡은 신발을, 남편의 다른 구두를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공한 노후란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쥔 돈으로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황금 창살에 갇히기보다 80만 원으로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자유를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집은 당신의 삶을 담는 그릇이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공유는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각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